흔히 딸 팔자는 엄마 팔자 닮는다고 하죠. 그런데 제 박복한 팔자를 우리 며느리가 그대로 닮아버렸습니다.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꼭 예전에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마음이 쓰이고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모르게 그 아이에게 감정이입이 많이 되었고 제가 딸이 없다 보니 그 아이를 수양딸 삼아서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들 녀석이 결혼할 여자라고 데리고 내가 바로 수양딸이었어요. 전 결사 반대를 했습니다. 박복한 제 팔자 때문에 남편도 죽고 시어머니와 연마저 끊게 만들었으니 제 팔자를 빼닮은 며느리가 제 아들을 죽게 하고 저와 천륜을 끊게 만들까봐 너무 두려웠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였고 그래서 제 모든 진심을 다해 딸처럼 예뻐한 아이였는데 반대를 하면서도 마음은 지옥 같았고 끝내 몸져 눕고 말았습니다. 저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중학교 때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공사 현장에서 일을 하셨는데 사고사를 당하셨고 어머니는 식모일을 다니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 충격이 가시지 않은 듯 힘들어 하시더니 얼마 뒤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겨우 16살이었던 제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숨막히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전 친척집을 전전하며 눈칫밥을 먹어야 했어요. 고모 집에 갔다가 다시 이모 집에 갔다가 다시 삼촌 집으로. 마치 축구공처럼 이리저리 돌아다녀도 제가 마음 편히 정착할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모두 사는 형편이 넉넉하지 않아서 자기 식구들 챙기기도 빠듯한데 저까지 얹혀 살다 보니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참 버거워했어요. 그런 저에게 누구 하나 관심을 갖는 사람은 없었고 제 말을 들어줄 사람도 없었습니다. 전 중학교 졸업 후 고등학교에 보내달라는 말을 차마 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 힘으로 일을 해서 학비라도 벌고 싶었지만 중졸 주제에 할 수 있는 일도 별로 없었어요. 삼촌은 조카를 학교에 보내주지도 못하는 현실이 답답했는지 어느 날 저에게 자신이 다니는 공장에서 알바를 해보라고 했습니다. 얼마 안 되겠지만 그래도 월급 나오는 거 착실히 모아서 고등학교도 가고 해라. 삼촌이 형편이 되면 좋겠지만 너도 알다시피 우리 먹고 사는 것도 빠듯하고. 아휴, 미안하다, 은실아. 아니에요, 삼촌. 제가 오히려 죄송하고 감사하고 그래요. 네, 알겠어요. 삼촌 말대로 알바하면서 돈 모아 제 힘으로 공부할게요. 그게 저도 마음 편해요. 삼촌은 제가 일을 할 수 있도록 공장장에게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그 공장은 운동화에 본드를 발라서 밑창을 붙이는 일을 주로 했는데 겉으로 단순해 보이는 작업이었지만 하루 종일 본드 냄새를 맡다 보면 나중에는 두통이 너무 심하고 눈도 빠질 것처럼 아파서 힘들었어요. 어른들은 거의 진통제를 달고 살기도 했습니다. 몇 달 동안은 월급도 꼬박꼬박 나왔어요. 비록 많은 액수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학비를 제하고 나머지는 삼촌에게 드렸습니다. 삼촌, 이거 얼마 안 되지만 그래도 저 먹이고 재워주시고 하는 거에 조금이라도 보답해드리고 싶어서요. 받아주세요. 아휴, 겨우 그거 받아서 이것 떼고 저것 떼고 뭐가 남아. 삼촌이 용돈 한 번 주지도 못했는데 그냥 넣어둬. 삼촌 부끄럽다. 아니에요. 제 마음이니까 그냥 받아주세요. 돌아가신 부모님은 항상 은혜를 입으면 갚아야 하고 늘 마음으로 보답해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삼촌도 아이가 셋이나 되니까 참 힘들었을 겁니다. 숙모와 맞벌이를 해도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안 보이다 보니 매일 부부싸움을 했어요. 숙모는 늘 돈이 원수라고 했죠. 전 그 말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컸습니다. 그래서 크게 보답은 못할 망정 조금이라도 폐는 안 끼쳐야 한다는 생각으로 월급의 반은 항상 삼촌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공장의 일감이 줄어들더니 월급도 밀리기 시작했고
급기야 몇 달째 월급이 나오지 않았어요. 삼촌이 월급을 못 갖다 주니까 숙모와 싸우는 일도 잦아졌고, 전 두 분이 싸울 때면 항상 집 밖으로 나와서 한참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밤늦게 조용히 들어가 잠을 자기도 했습니다. 결국 공장도 문을 닫았고 당장 먹고 살 걱정을 해야 하는 삼촌 집에 더 이상 얹혀 살 수가 없어서 무작정 나왔어요. 갈 데가 없어서 며칠 역에서 잠을 자다가 배가 너무 고파서 눈을 떴는데 저도 모르게 맛있는 냄새를 따라갔더니 어느 국밥집이었습니다. 저 국밥 한 그릇만 먹으면 소원이 없겠다고 생각하다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보니 국밥집 쪽방이었습니다. 국밥집 사장님은 왜 나이가 갑자기 쓰러지자 얼른 방으로 들이셨는데 머리가 불덩이같이 뜨거워서 찬 수건을 데워주며 간호를 해주셨어요. 사장님은 저를 잠시 쳐다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국밥을 말아주셨습니다. 전 그 자리에서 숨도 안 쉬고 국밥을 2그릇이나 먹어치웠어요. 도대체 얼마나 굶은 거니? 집에서 가출했어? 아니요, 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갈 데가 없어요. 세상에, 친척도 없어? 있어도 다들 형편이 어려워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졌는데 사장님이 엄마처럼 안아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고맙습니다. 지금은 제가 돈이 없지만 언젠가는 국밥값은 꼭 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름이랑 나이는 어떻게 되니? 이름은 정은실이고요. 나이는 이제 17살입니다. 그럼 고등학교는 못 간 거야? 네. 아휴, 그럼 이렇게 하자. 앞으로 네가 뭘 어떻게 살지 생각하는 동안은 여기 쪽방에서 지내도록 해. 대신 식당 청소 좀 돕고 해. 그럼 내가 삼시세끼는 줄 테니까. 정말 그래도 돼요? 그래도 되지. 은실아, 지금은 세상이 다 원망스럽고 힘들고 그렇겠지만 살다 보면 또 사라지는 거야. 네가 열심히 하면 누구든 널 꼭 도와주는 사람도 있을 거고. 그러니까 아줌마 말대로 그렇게 해보자. 네,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열심히 할게요. 전 그때 죽으라는 법은 없구나 생각했습니다. 제가 너무 힘들게 사니까 부모님이 사장님처럼 좋으신 분을 제게 보내주셨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식당에서 지내는 동안은 사장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식당 열기 전에 일어나 청소를 다 해놓고 재료 손질도 말끔하게 다 했어요. 처음엔 칼질이 서툴러서 손을 베기도 했는데 출근하시던 사장님이 깜짝 놀라 절 데리고 병원으로 가시는 내내 너무 우셔서 오히려 제가 죄송할 지경이었습니다. 그 정도로 사장님은 정도 많고 따뜻한 분이셨습니다. 다시는 칼을 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하셨지만 전 어깨너머로 열심히 일을 배웠고 어느새 사장님보다 더 칼질을 잘하게 되었어요. 사장님은 제가 일을 척척 해내니까 월급도 주시고 옷이며 화장품이며 필요한 건 전부 사주셨습니다. 자신이 고용주라고 해서 저에게 뭘 억지로 시키거나 강요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딸처럼 자상하게 챙겨주시고 배려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행복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하루하루가 감사하고 복된 날들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이제 식당 일에도 적응이 되고 했으니까 서서히 고졸 검정고시에 도전해보라고 하셨어요. 전 사실 공부하고 싶은 마음 반, 걱정 반이어서 망설였습니다. 막상 공부하려니까 겁나지? 네, 조금 그래요. 그래도 공부는 하는 게 인생 사는데 훨씬 도움이 된다. 살아보니까 그래. 우리 아들이 너 공부하는 거 좀 도와줄 거니까 걱정 말고 해보는 거다. 알겠지?
네, 실망시켜드리지 않게 열심히 해볼게요. 사장님에겐 어린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장님 남편이 결혼하고 얼마 뒤 암으로 돌아가시고 아들은 유복자로 태어났대요. 사장님은 한 번도 당신이 살아오신 인생 얘기를 안 하셨지만 여자 혼자서 아들과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 이름이 최혁진이고 저보다는 한 살 어렸어요. 키도 크고 공부도 잘하고 듬직해서 제가 꼭 동생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혁진이는 노나 하면서 친근하게 대했고 우린 남매처럼 잘 지냈습니다. 혁진이는 제가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면서도 혹여 자존심 상해할까봐 늘 배려하는 아이였어요. 식당이 끝나면 전 그때부터 잠자기 전까지 서너 시간 공부를 했는데 혁진이는 수업이 끝나면 항상 식당에 들러서 제가 모르는 문제를 친절하게 풀어주고 시험지 채점도 해주면서 선생님 그 이상으로 저를 도와주었습니다. 그 덕분에 전 고졸 검정고시에 거뜬히 합격할 수 있었어요. 누나, 이제 대학 입시 준비해야지. 아니, 그건 잘 모르겠어. 내 주제에 대학에 갈 수 있을지. 네가 어때서? 은실이 네가 공부만 하겠다면 내가 보내준다. 아니에요, 사장님. 지금까지 저 걷어주시고 이렇게 사람 구실 할 수 있게 해주신 것만도 어떻게 다 갚을지 걱정인데 대학 공부는 그건 진짜 아니에요. 한다고 해도 제가 벌어서 대학 갈 거니까 혁진이 너도 그렇고 사장님도 저 닥달하지 마세요. 제가 무슨 복에 이렇게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대학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아서 억지로 참느라 혼이 났습니다. 혁진이는 예상대로 명문대 법학과에 합격했어요. 사장님은 혁진이 합격증을 들고는 남편 산소에 가서 참 많이 우시더군요. 그동안 고생한 보람이 있다고 하시면서 이제 혁진이 사법고시만 패스하면 죽어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혁진이는 자기 때문에 청춘도 여자로서의 삶도 버린 엄마를 위해서 빨리 성공하고 싶다고 했어요. 대학 졸업과 동시에 고시 패스라는 목표를 세우고는 아예 학교 근처 고시원으로 옮겼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버스로 거의 1시간 거리다 보니까 그 시간마저 아깝다고 하더군요. 전 사장님 심부름으로 일주일에 한 번은 고시원에 혁진이 옷이랑 먹을 것을 들고 갔어요. 빨랫감을 받아오고 사장님이 바리바리 싸주신 음식을 펼쳐놓고 혁진이가 먹는 것을 확인한 뒤에 돌아가곤 했습니다. 사장님 명령이었거든요. 공부하느라 잠도 부족하고 늘 피곤해하는 혁진이에게 어떻게 해주면 기분 전환이 될까 항상 그 생각만 했습니다. 때론 재밌는 개그를 외워가서는 혁진이에게 들려주고는 빵 터지도록 웃게 만들기도 하고 때론 책 보느라 아팠을 어깨도 주물러주고 따뜻하게 물을 데워서 족욕도 시켜주고 그랬습니다. 혁진이에게 누나 노릇을 톡톡히 해주고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장님이 무릎 수술을 하시면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젊어서부터 행상도 하시고 식당을 하다 보니 당연히 허리도 안 좋고 무릎 통증도 심해서 고생하셨거든요. 더는 버티지 못하고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사장님은 당신 몸보다 식당 걱정만 태산같이 하셨습니다. 사장님이 입원해 계시는 한 달 동안 제가 식당을 맡아서 운영했어요. 사장님 걱정 안 하시도록 청소부터 그날그날 재료 확인은 물론 사장님께 배운 대로 음식을 하나씩 만들어내면서 평소와 다름없이 잘 유지했습니다. 손님들은 사장님이 안 계시는 줄도 모를 정도였어요. 매일 그날의 수익을 계산해보니 사장님이 계실 때보다 더 장사가 잘 될 때도 있어서 나름 뿌듯했습니다. 사장님도 무척 고마워하셨고 한시름 놓는다며 좋아하셨어요. 전 그제야 사장님께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은 것 같았습니다. 태어나시기 전날 사장님이 문득 그러시는 겁니다.
이제 난 은실이한테 식당 맡기고 그냥 놀러 다녀도 되겠다. 한 달 반짝이니까 겨우 해낸 거예요. 사장님 안 계시면 안 돼요. 전 이번에 새삼 깨달았어요. 전 겨우 한 달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사장님은 평생 어떻게 견디셨을까? 아, 정말 사장님 존경합니다. 어쩜 우리 은실이는 말도 이렇게 이쁘게 하노. 내가 무슨 복에 우리 은실이를 만났을까? 아예 수양딸 하자. 수양딸이든 그냥 종업원이든 전 사장님 곁에 있으면 다 좋습니다. 그건 진심이었습니다. 제가 세상에 버려졌다고 절망했을 때 절 일으켜 세워주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제 언덕이 돼주신 분이 사장님이셨듯 저 또한 언젠가는 사장님에게 언덕이 되드리고 싶었어요. 물론 혁진이에게도 좋은 누나가 되고 싶었고요. 그 무렵 혁진이는 처음 친 사법고시에서 떨어졌습니다. 이제 겨우 처음 도전인데 괜찮다고 혁진을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도 제 몫이라고 생각했어요. 혁진아, 나 같은 사람도 사는데 너처럼 똑똑하고 훌륭하신 엄마도 있는데 무슨 걱정이냐? 첫 도전은 시범 삼아 해본 거고 이제 분위기 파악했으니까 다음엔 꼭 합격할 거야. 네가 합격 안 하면 누가 합격하겠냐? 안 그래? 역시 누나는 그렇게 말할 줄 알았어. 근데 누나가 뭐 어때서? 난 누나만큼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 못 봤다. 엄마가 그러셨어. 뭐든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가 꼭 따라오는 법이라고. 그러니까 누나도 나도 힘내자. 혁진이도 저에게 용기와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서로 힘이 돼주고 의지하다 보니 어느새 우린 좋아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처음에 전 그런 감정을 부인했습니다. 혁진이와 저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절 딸처럼 생각하시는 사장님께 죄를 짓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좋아하는 감정은 억지로 조절해지는 게 아니었어요. 저도 혁진이에게 끌리게 되었죠. 혁진이와 서로 마음을 확인하게 된 뒤에는 식당에서 눈이 마주치는 것조차 불안했습니다. 평소에는 전혀 아무렇지도 않게 서로 붙어 앉아서 수다를 떨곤 했는데 이젠 혁진이와 손끝만 스쳐도 사장님이 눈치채시는 건 아닐까 불안했어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사장님 심부름으로 혁진이 고시원에 갈 때 잠깐 보는 것조차 부담스러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진에 대한 제 마음은 날마다 더 뜨거워졌고 혁진이도 빨리 40 패스해서 사장님께 당당하게 허락받고 사귀자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처럼 덜컥 임신을 하게 되었어요. 기쁘면서도 한편 무서운 생각이 동시에 들었습니다. 혁진은 당장 사장님께 말하고 결혼하자는데 그건 절대 안 된다고 말렸어요. 혁진이 너 사시 합격한 뒤에 말씀드리자. 가뜩이나 우리가 사귄 걸 알면 사장님 졸도하실지도 모르는데 내가 너 공부하는데 방해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네가 합격이라도 해야 조금이라도 날 덜 미워하실 거야. 그러니까 내 말대로 하자. 어? 매 순간 사장님을 속여야 한다는 게 참 지옥 같았습니다. 혁진이가 시험에서 떨어지면 저 때문이라고 하실 것 같아서 늘 불안했고 항상 살얼음 판을 디디는 것처럼 두려웠어요. 그런데 혁진이는 또 시험에 또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아무것도 준비해둔 게 없는데 갑자기 애아빠가 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 처음 시험보다 점수가 더 안 나왔습니다. 이젠 어쩔 수 없어. 그냥 엄마한테 누나 임신한 거 알리고 결혼 허락받자. 안 돼, 혁진아. 절대 안 돼.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곧 배도 불러올 텐데. 저도 혁진이도 어른이니까 어른답게 해결하고 싶었지만 사장님이 마음에 걸려서 결론을 낼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둘 다 성인이니까 부모 허락 없이 결혼할 수 있어도 전 사장님 허락 없이는 결혼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완강하자 결국 혁진이가 사장님께 모든 것을 다 말하고 말았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사장님은 믿을 수 없어 하시더니 배신감에 분노를 폭발하셨어요. 은실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니? 내가 너한테 뭐 잘못한 거 있어? 난 널 딸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지? 혁진이가 한 말 사실 아니지? 저... 죄송해요, 사장님. 그럼 다 사실이라는 거냐? 너 설마 처음부터 이럴 생각이었니? 어휴, 너 정말 무서운 애구나. 네가 감히 우리 혁진이 상대가 된다고 생각한 거니? 오갈 데 없는 것을 받아주고 중졸인 것을 공부시켜주고 입히고 먹이고 월급까지 주면서 키우다시피 했더니 와, 이렇게 내 뒤통수를 쳐.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저 절대 사장님 배신하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것만은 믿어주세요. 듣기 싫어. 당장 나가. 사장님, 저 혁진이 사랑해요. 저 한 번만 더 걷어주세요. 저 정말 더 잘하겠습니다. 저 사장님이 하라는 대로 다 할게요. 제발 저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 제발 받아주세요. 뭐야? 받아달라고? 아휴, 이 뻔뻔한 것. 이제 알겠네. 우리 아들이 시험에 떨어진 것도 다 네 탓이었네. 네가 후리는 바람에 애가 눈이 멀어가지고.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내 발등을 찍었다. 당장 나가.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당장. 전 그대로 내쫓겼습니다. 하지만 사장님 말은 다 맞았고 제가 죽을 죄를 진 것도 맞다고 생각했어요. 절 내쫓은 걸 알게 된 혁진도 사장님에게 처음으로 대들었습니다. 은실이 갈 데도 없는데 어떻게 쫓아내요? 내 아이를 가졌단 말이에요. 엄마 그렇게 나쁜 사람이었어요? 뭐? 넌 은실이 가슴 아픈 것만 보이고 이 엄마는 안 보이니? 지금까지 청산과부로 유복자인 너를 어떻게든 잘 키워보려고 온갖 고생한 이 엄마는 안중에도 없어? 그래서 저 한 번도 엄마 말씀 어긴 적 없어요. 언제나 엄마가 좋아할 일만 하고 살았어요. 하지만 평생 단 한 번은 저도 제 하고 싶은 거 하면 안 돼요? 그 하고 싶은 게 고작 젖단 애하고 결혼하는 거냐? 젖단 애라니요. 엄마가 항상 은실이만한 애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놓고 왜 말이 달라져요? 그리고 제가 먼저 좋아했고 제가 먼저 결혼하자고 했어요. 은실이는 끝까지 엄마 생각하면서 그럴 수 없다고 했고요. 아이고, 아주 결혼도 하기 전에 그년한테 완전 빠졌구나. 그래, 그렇게 대단한 사랑들 하시는데 내 허락이 뭐 필요하냐. 나랑 인연 끊고 너희들끼리 살아. 어디 얼마나 잘 사는지 내 두 눈 뜨고 지켜볼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저 때문에 천륜을 끊게 되었습니다. 전 어떻게든 혁진이 사장님 곁으로 돌아가기를 바라면서 그동안 모아둔 돈으로 작은 옥탑방을 얻었습니다. 이제 혼자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기르면서 혼자 힘으로 살아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더 이상 사장님이나 혁진에게 폐가 되는 일은 하지 말자고 결심했고요. 그것이 제가 사장님께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도리라고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혁진은 결국 저를 찾아냈습니다. 사장님께 쫓겨나 저에게 온 그를 차마 모른 척 할 수 없었어요. 그렇게 우린 눈물 속에 혼인신고를 했고 잘 살아내자고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면 언젠가는 사장님도 우릴 인정해 주실 거라고 믿었어요. 그리고 전 아들을 낳았습니다. 손주를 보시면 조금이라도 마음이 풀어지시지 않을까 아들을 안고 시어머니를 찾아갔지만 역시 문전박대를 당했습니다.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서 그냥 돌아왔어요. 하지만
남편은 마음을 잡지 못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사실을 포기하고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적응을 못하고 그만두기를 반복했어요.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되자 우린 서로 다투는 날도 잦아졌고 뜨겁던 사랑도 점점 식었습니다. 결국 날마다 서로의 탓을 하면서 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일을 하러 나가는 동안 아들을 좀 봐달라고 해도 남편은 술만 먹었어요. 어느새 술이 없으면 안 될 만큼 술에 절어 살았고 술만 먹으면 늘 신세한탄을 했습니다. 내가 너 아니었으면 이렇게 안 살았어. 이게 다 너 정은실 너 때문이야. 제발 좀 그만해. 제발 정신 좀 차리라고. 아주 이제 아예 대놓고 남편을 무시하네. 그렇게 힘들면 지금이라도 안 늦었어. 어머니에게 돌아가. 가서 다시 시작해. 당신은 그럴 수 있을 거야. 뭐? 너 그걸 지금 말이라고 해? 너 그거 진심이니? 이제 내가 귀찮다 이거지? 우린 매일 피 터지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제가 아들을 업고 일을 나간 사이 술에 취한 남편은 건널목을 건너다 사고사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은 절망이 절 덮치는 것 같았어요. 남편에게 그만 돌아가라고 한 말들이 모두 칼날이 되어 제 심장을 찔렀습니다.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 소식을 듣고 달려온 시어머니는 싸늘히 식은 남편의 모습을 확인하더니 한참을 멍하니 돌처럼 굳어졌어요. 그리고 절 보시더니 다짜고짜 머리채를 휘어잡으며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네가 기어코 내 아들을 잡아먹었구나. 네가 기어코. 너도 죽어. 너도 죽어. 전 시어머니에게 쫓겨 남편의 장례식장에 들어가지도 못한 채 밖에서 3일을 보냈습니다. 결국 제 박복한 팔자 때문에 이 모든 일이 벌어졌다고 생각하면서 깊은 자책과 슬픔 속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었어요. 남편 장례를 마치고 한동안 넋을 놓고 있었습니다. 애가 배고프다고 보채면서 울면 겨우 밥을 챙겨주고 전 다시 이불을 뒤집어 쓴 채 울기만 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또 한 번의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어요. 시어머니가 급사하셨습니다. 평생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사신 분에게 아들의 죽음은 삶의 모든 것을 다 잃는 거나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전 시어머니의 장례식을 치르면서 죽도록 사죄를 했고 절대 용서하지 말라고 얘기했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평생 속죄하며 사는 길이었고 그 방법은 아들이라고 생각했어요. 아들을 잘 키우는 것으로 남편에게 속죄하고 손주를 잘 키우는 것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조금은 용서를 받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때부터 전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었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 살아냈어요.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아이를 업고 일하고 아이를 잠시 옆집에 맡기고 일을 나가고 아이를 재고 난 뒤 밤샘 작업도 했어요. 아이가 유치원에 가게 되자 종일반에 맡긴 채 일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땐 정말 돈 되는 일이라면 나쁜 짓만 빼고는 안 해본 게 없을 정도였어요. 가끔 사는 게 버거울 때면 아들 커가는 모습을 낙으로 삼으면서 언젠가 저 하늘에서라도 저를 용서해줄 남편과 시어머니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안 갈 것 같던 시간도 흐르고 안 잊을 것 같던 고통도 상처도 모두 아물 만큼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식당 주방 일을 오래 한 것이 인연이 되어서 식당을 아주 싸게 인수하게 되었어요. 마침 식당 사장님이 가족들과 이민을 가게 되면서 저에게 그런 행운이 왔습니다. 목도 좋고 기본적으로 손님도 많은 식당이어서 제가 해나가기에도 무리가 전혀 없었어요. 더구나 전 기본적으로 손맛이 있다고 인정을 받아서 뭘 해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식당을 새로 수리하고 메뉴를 단순화시키면서
국밥 전문점으로 탈바꿈했어요. 저만의 육수 비법과 양념 비법으로 승부를 걸었고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으면서 예전보다 식당은 더 잘 되었습니다. 처음 인수할 당시 7평에서 1년 뒤 15평으로, 5년 뒤 30평에서 어느새 15년이 되면서 3층 건물을 지어 올렸습니다. 그 건물을 완공하고 재오픈하던 날 아들하고 둘이 얼싸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저의 피땀 눈물을 다 쏟아부은 건물이었고 국밥집이었습니다. 이제 먹고 살 걱정은 안 하게 되었지만 거기까지 오는 동안 딱 한 가지 절 괴롭힌 것이 여전히 시어머니였습니다. 저에게 얼마나 원한이 맺히셨으면 돌아가신 지가 언젠데 매번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항상 꿈에서 절 노려보시다가 사라지셨는데 그때마다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한 번은 식당 영업이 끝나고 집으로 가다가 문득 전날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난 게 찝찝한 겁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다시 식당으로 돌아갔더니 전기 앞선으로 불꽃이 일고 있었어요. 하마터면 불이 나서 모든 것을 홀라당 다 태워먹을 뻔했습니다. 또 한 번은 새벽 시장을 가는데 전날에 시어머니 꿈을 꾼 뒤라 이상하게 마음이 불안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멀쩡히 가다가 넘어져 다리에 깁스를 했습니다. 깁스를 한 채 식당 일을 하느라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또 한 번은 도둑이 들어서 금고에 있던 돈을 다 잃어버리기도 하고, 암튼 시어머니가 꿈에 나타나면 항상 한 맺힌 눈으로 저를 노려보셨고 그때마다 크고 작은 안 좋은 일들이 제 주변에서 생겼습니다. 전 항상 그게 걱정이었어요. 좋게 생각하면 시어머니 꿈 때문에 항상 조심하고 대비하게 되니까 꼭 나쁜 꿈은 아니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한이 서리고 도끼 가득 품은 시어머니의 모습만 보면 가슴이 서늘해지고 앞으로 또 얼마나 안 좋은 일이 생길까 노심초사했습니다. 특히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그래도 다행히 아들은 남편을 닮았는지 공부도 잘하고 착하게 잘 자라주어서 제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웬 여자아이가 우리 식당 앞을 기웃거리는가 싶더니 입구에서 갑자기 픽 쓰러지는 겁니다. 깜짝 놀라서 일단 식당 창고방으로 옮겼더니 열이 펄펄 끓는 거예요. 119를 부르려고 하는데 여자애는 그 와중에도 괜찮다고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괜찮겠어? 집이 어디야? 집 없어요. 뭐? 집이 없어? 저 죄송한데 밥 좀 주시면 안 될까요? 며칠 굶어서. 밥 좀 달라는 여자의 눈에 눈물이 그렁했어요. 얼른 밥을 차려주자 정말 개눈 감추도 뚝딱 먹어치우는 겁니다. 정말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지금은 돈이 없어서 대신 식당에서 청소라도 하고 가면 안 될까요? 부모님도 안 계시니? 네,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친척도 없고? 큰아버지 집에서 살았는데 절 맡아줄 형편들이 안 돼서 나왔어요. 저런, 몇 살이니? 이름은?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는 못 갔어요. 이름은 김소라라고 합니다. 부모님도 돌아가시고 오갈 데도 없어서 굶고 다녔다는 소라를 보는 순간 오래전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마음이 아프고 그 아이가 너무 불쌍했어요. 그래서 소라를 창고방에서 당분간 지내게 했습니다. 그 아이를 어떻게 해야 할지 저도 모르겠더군요. 일단 물 좀 먹고 몸을 좀 추스르게 하고 싶었어요. 소라는 눈치도 빠르고 부지런하고 부침성도 좋아서 시키지 않아도 식당 일을 곧잘 했습니다. 손님들에게도 인사도 싹싹하게 잘하고 손님상에 반찬이 뭐가 부족한지 알아서 살펴서 갖다 놓고 손님들이 나가면 금방 테이블을 정리하고 알아서 주방에 들어가 설거지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영리하고 눈썰미도 좋아서 제가 반찬 만드는 것을 옆에서 몇 번 보더니
그 다음에 웬만큼 반찬도 뚝딱 만들어내는 겁니다. 혼자서 식당 청소며 설거지 홀서빙에 카운터 계산까지 못하는 게 없었어요. 혹여 식당에서 나가라고 할까봐 그런지 제 눈치를 살피는 모습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소라를 볼 때마다 제 모습이 자꾸 겹치면서 감정이입이 되었고 괜히 남일 같지 않아서 그 아이에게 뭘 해줘야 앞으로 자기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까 그런 생각만 하게 되었어요. 전 소라에게 공부를 더 하라고 권했습니다. 고졸 검정고시도 보고 대학도 가라고 했어요. 소라 네가 열심히 하면 내가 대학도 보내줄게. 말씀은 감사하지만 사장님은 이제 겨우 저를 알게 된 지 6개월인데 큰아버지도 안 해준 걸 해주신다고 하니까. 왜? 믿기지 않아서 그래? 이 사람이 날 뭘 믿고 이런 호의를 베푸나 그런 생각이 들어? 네, 솔직히 아직 사장님은 저에 대해서 다 모르시잖아요. 다는 모르지. 그런데 한 가지는 알지. 세상에 버려진 것 같고 아무도 없을 때 누구 한 사람 손을 내밀어주면 사라진다는 거. 그건 알지. 그 말을 하는 순간 소라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동안 참고 참아왔던 서름을 한꺼번에 토해내면서 오열을 하는데 제 심장이 다 찢겨나가는 것처럼 아팠어요. 저도 소라를 끌어안고 같이 울었습니다. 마치 오래전 시어머니 품에 안겨서 울던 제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때 아마 전 느꼈을 겁니다. 소라의 운명이 제 운명과 비슷할 거라는 걸 말이죠. 그렇게 소라는 어느 순간부터 저에게 딸이 되었고 아들에게도 못하는 말을 다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가 돼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소라보다 3살 많았는데 처음 소라를 보고는 특별히 좋다 싫다 말이 없었어요. 워낙 속에 있는 말을 잘 안 하는 녀석이기도 했지만 지금까지 엄마가 하는 일에 단 한 번도 불만을 말하거나 어깃장을 놓는 적이 없었습니다. 당연히 소라를 여동생으로 받아들였고 소라의 고졸 검정고시 준비를 도와주었어요. 그때 아들도 고3이라 입시 준비로 정신이 없을 텐데 학교에서 공부를 마치고 오면 항상 소라 공부를 봐주고 모르는 건 친절하게 잘 가르쳐주면서 오누이처럼 잘 지냈습니다. 가끔 동네 사람들이 웬 여자이냐고 물으면 전 딸이라고 말할 정도로 소라를 친딸 이상으로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전 가끔 소라를 만난 게 운명이 아닐까 생각하기도 했어요. 남편이 일찍 죽지 않았다면 꼭 소라 같은 딸을 낳았을 거라고 상상도 했습니다. 그렇게 소라는 고졸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아들도 명문대 의대에 합격을 했어요. 그날 우린 식당 문도 일찍 닫고 셋이서 파티를 했습니다. 정말 한가족 같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전 아들 합격증을 들고 남편과 시어머니 산소에 가서 자랑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아들이 드디어 의대 합격했어요. 저 잘했죠? 어머니 손주가 의대생이 되네요. 저 그렇게 미워하셨는데 그래도 손주는 딱 부러지게 잘 키웠다고 칭찬 좀 해주세요. 어머니, 그만 노여움 푸시고요. 저도 많이 힘들었고 노력도 많이 했어요. 아범이랑 어머니께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살려고 무던히 애를 썼어요. 저 용서 좀 해주세요. 저 용서해 주신다면 이제 꿈에 나와서 활짝 웃어주세요. 돌이켜보니까 힘들 때는 온갖 어려움이 한꺼번에 닥쳐서 정신을 못 차리게 하더니 그 고비를 넘기니까 또 한꺼번에 좋은 일도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또 사라지고 또 살아가는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의사 면허증을 딴 후 대학병원에 인턴으로 취직을 했어요. 그때 우리 식당은 3층 건물을 짓고 맛집으로 유명할 때였는데
소라는 총지배인이 되어서 종횡무진 식당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단골 손님도 알아서 척척 모시고 예약 손님도 적절하게 테이블을 배분하여 식당이 잘 돌아가게 하고 주방 아줌마부터 홀서빙, 주차장 관리에 이르기까지 직원들을 뽑고 관리하고 카운터 계산까지 모두 소라가 맡아 했습니다. 전 주방에서 국밥을 만들었어요. 국밥 비법만큼은 아무에게도 안 가르쳐 주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핸드폰을 놓고 갔다며 병원에 일이 많아서 갈 수가 없으니까 소라에게 좀 가져다 달라고 했어요. 막 점심 장사가 끝난 뒤라 소라는 핸드폰을 챙겨 들고 식당을 나갔죠. 그런데 문득 간밤에 꿈에서 시어머니를 본 게 생각이 났어요. 여전히 저를 잔뜩 노려보다 사라지셨는데 아들에게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지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택시를 타고 달려갔습니다. 아들은 소라에게 핸드폰을 받기 위해 병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마침 소라를 발견하고 다가가는 순간 갑자기 튀어나온 택시를 본 소라가 아들을 밀어내고 대신 부딪혔습니다. 아들은 소라가 잘못되는 줄 알고 퍼렇게 질려 달려갔죠. 다행히 소라는 크게 다치진 않았지만 골절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시어머니 꿈 때문에 아들 대신 소라가 다쳤다는 생각에 미안하고 고마웠습니다. 아들은 소라가 태어날 때까지 인턴 일을 하면서 틈틈이 소라 병실에 들러 보살펴 주었고 전 날마다 소라가 먹고 싶다는 것을 만들어서 병실에 갔어요. 전 이참에 소라에게 대학 입시를 보라고 권했습니다. 저 없으면 식당 안 돌아갈 텐데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버티는 거야. 걱정 말고 너도 계속 이러고 살 거 아니잖아. 저 식당 매니저로 살면 안 돼요? 너 정도 영리하면 공부해서 더 잘 될 수 있어. 잔소리 말고 내 말 들어. 소라를 퇴원시키고 원룸을 얻어서 독립을 시켜주었습니다. 사실 진작에 해줄 생각이었는데 녀석이 한사코 저와 안 떨어지겠다고 하는 바람에 미뤘던 것을 그냥 해치워버렸습니다.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공부도 하고 자기 미래도 계획하고 그럴 것 같았어요. 소라는 낮에는 식당 일을 하고 밤엔 입시 준비를 했습니다. 식당에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잔소리를 해도 그것까지 막으면 입시 준비 안 하겠다고 되려 협박을 해서 더는 말리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인턴으로 잠잘 시간조차 없는데도 일주일에 꼭 한 번은 소라 원룸에 가서 공부를 가르쳐 주었어요. 아마 자기 대신 소라가 다치고 한 게 마음에 걸려서 그렇게라도 오빠 노릇을 하고 싶었나 봐요. 소라는 나름 공부한다고 노력했지만 첫 번째 입시에서는 낙방을 했습니다. 그동안 공부를 오래 쉰 탓에 한 번에 좋은 결과를 본다는 건 어차피 무리였죠. 아들과 저는 재도전을 권했습니다. 이번에는 식당 일도 하지 말고 제대로 학원에 등록해서 공부하라고 떠밀었어요. 그렇게 학원에 잘 다니고 있는 줄 알았습니다. 소라 공부에 방해가 될까봐 보고 싶고 궁금해도 먼저 전화하기 전에는 꼭 참고 기다렸어요. 소라는 주중에는 열심히 공부하고 주말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식당에 와서 일을 거들었습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잠깐 머리 식힐 겸 하는 거니까 말리지 말라고 해서 저도 허허 웃으며 그냥 지켜봤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이 갑자기 결혼할 여자를 데리고 오겠다고 하는 겁니다. 언제 여자를 사귄 건지 좀 느닷없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같이 인턴하는 여잔가 싶어서 괜히 기대를 했는데 데리고 온 애가 소라였습니다. 한 번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는 일이 눈앞에서 벌어지는 순간 전 말문이 막히고 화가 치밀어서 되려 헛웃음만 나왔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고 했더니 원룸에서 소라 공부를 가르쳐 주다가 서로 호감을 느꼈다는 겁니다. 남녀 사이가 그럴 수 있지. 너희가 진짜 남매도 아니고. 아휴, 내가 잘못했다. 소라 원룸으로 안 보내고 그냥 옆에 끼고 있는 건데. 그저 늘 같이 자라고 하다 보니까 그런 감정이 잠깐 든 거야.
둘 다 주변에 남자나 여자도 별로 없었고, 그래서 더 그럴 수 있어. 오늘 일은 엄마 못 들은 걸로 할게. 그러니까 너희들도 정리해. 전 가능한 침착하고 태연하게 그 상황을 넘기려고 했습니다. 소라가 임신을 했어요. 뭐? 임신? 소라, 너 그게 정말이니? 네, 죄송해요. 순간 억장이 무너지고 하늘이 무너지고 모든 게 다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소라, 네가 어떻게 내게 이럴 수 있니? 어? 내가 널 얼마나 예뻐했는데 네가 어떻게 이럴 수 있어? 너 작정하고 내 아들 꼬신 거야? 그래? 엄마, 왜 말을 그렇게 해요? 소라가 시작한 거 아니에요. 제가 먼저 소라 좋다고 했어요. 결혼도 제가 먼저 말한 거고요. 아유, 이 미친놈아. 네가 어쩌려고 이런 짓을 해? 이제 인턴 뗀 주제에 애 아빠가 웬 말이냐? 소라가 네 짝으로 말이 되는 소리냐, 이놈아? 뭐라고요? 엄마 정말 실망이에요. 항상 소라를 데려가면 복덩이 데려간다고 하더니 왜 말이 바뀌는데요? 엄마 그동안 가식이었어요? 아유, 아유 머리야. 너하고 얘기할 것 없다. 소라, 너 당장 나가. 꼴도 보기 싫다. 이래서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데. 당장 나가. 당장! 엄마가 결혼 허락 안 해도 성인이니까 우리끼리 할 수 있어요. 소라 내쫓으면 저도 엄마 안 볼 거니까 그리 아세요. 결국 전 몸져 누웠습니다. 그동안 살아온 제 인생이, 제 삶이 모두 허망하게 부서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서 문득 시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시어머니도 이렇게 기가 막히고 막막했을까 싶었어요. 마치 시어머니가 당신이 당한 만큼 그대로 저에게 돌려주는 것 같아서 하염없이 눈물만 나왔습니다. 그 길로 술 한 병을 사들고 시어머니 산소를 찾아갔어요. 시어머니께 술을 부어드리고 나머지는 홀짝홀짝 마시다 보니 취중진담이라고 처음으로 속내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전 참 어머니를 좋아했고 사랑했어요. 그래서 원망도 많이 했고 무섭고 두렵기도 했고요. 그런데 제가 딱 어머니처럼 당하고 보니까 어머니가 왜 그러셨는지 이해가 됐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저 잘 모르겠어요.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늘 자책했고 오래오래 죄송한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뼈에 새기며 살겠다고 다짐하면서 지금까지 버텼는데 막상 제가 시어머니 처지가 되고 보니까 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 산소에서 한참을 울다 돌아오는 길. 그래도 전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해결하고 싶었어요. 오래전 그때처럼 남편을 죽게 만들거나 시어머니와 인연을 끊게 만드는 일은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제가 눈 딱 감고 허락해버리면 더 이상 비극은 반복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고 제 대해서 박복한 팔자는 끊어내자고 결심했습니다. 생각을 굳히고 나니 마음이 급해졌어요. 당장 소라를 찾아갔더니 이미 쪽지 한 장 남겨둔 채 원룸에서 나간 뒤였습니다. 갈 데도 없는데 홀몸도 아닌 애가 도대체 어딜 갔는지 소라를 찾아 헤매는 그 순간에도 전 기도했습니다. 제발 아들에게도 소라에게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게 해달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찜질방 구석에서 웅크리고 있는 소라를 발견했어요. 소라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안해.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정말 죄송해요. 어서 집에 가자. 뱃속에 애 놀랐겠다. 어서 가자. 우린 서로 부둥켜 안고 오열하다가 함께 손을 꼭 붙들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렇게 전 아들의 결혼을 허락했고 소라는 제 며느리가 되었어요. 어머니,
결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못되게 굴었던 거 다 잊어주세요. 평생 어머니께 잘할게요. 됐다. 이제 남편이자 아빠가 될 텐데 나보다 네 식구나 더 챙겨. 어머니, 이 은혜 평생 갚고 또 갚으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면서 살겠습니다. 오냐, 넌 무엇보다 건강한 손주를 출산하는 게 내 은혜를 갚는 거야. 알겠지? 제 욕심을 내려놓으니까 모든 것이 다 순리대로 풀렸습니다. 아들은 병원 일을 열심히 했고 소라는 간간히 식당 일도 돕고 태교도 하면서 입시 준비를 했어요. 제발 식당에 좀 나오지 말라고 해도 말을 안 듣네요. 그게 우리 소라 장점입니다. 자기 편하자고 남 힘들게 하는 걸 절대 못해요. 그것도 절 닮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며느리만큼 착하고 부지런하고 성품 좋고 똑똑한 며느리가 없을 겁니다. 무엇보다 소라 덕분에 우리 아들이 행복하다고 하니까 저도 좋았습니다. 그의 여름은 참 더웠고 가을은 스산했고 드디어 겨울이 되었어요. 소라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대학 입시를 봤습니다. 전 소라가 시험을 마치고 나올 때까지 정문에 서서 기다렸어요. 저에겐 딸이기도 하고 며느리기도 한 우리 소라가 제발 시험을 무사히 잘 치르고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추운 줄도 모른 채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며느리는 무려 18시간이라는 긴 진통 끝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때 전 산부인과 복도에서 밤새 기다리다 새벽에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 시어머니가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활짝 웃으며 절 잠시 쳐다보시다가 어디론가 가셨습니다. 꿈에서 깨자마자 우렁찬 울음소리가 들렸는데 제 손주였어요. 전 손주 녀석을 보고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와 산모 모두 건강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며느리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을 했습니다. 늘 꿈에서 절 노려보시던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시던 그 모습이 떠올라 드디어 어머니 원한이 누그러지고 절 용서해 주시는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몇십 년 묵은 체증이 확 내려가는 것처럼 속이 후련했고 우리 손주가 복덩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며느리가 몸조리를 마치자마자 전 손주를 데리고 함께 시어머니 산소에 갔습니다. 내리사랑이라고 하니까 증손주 보신 우리 시어머니도 많이 기뻐하실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저에 대한 노여움 풀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이제 정말 편안히 지내세요. 먼 훗날 제가 가서 어머니 꼭 잘 모실게요. 전 드디어 큰 숙제를 해결한 것 같았습니다. 소라는 아이를 좀 키우고 난 뒤에 복학하겠다고 했지만 가뜩이나 공부가 늦었는데 안 된다고 제가 말렸어요. 애는 내가 봐줄 테니 할 수 있을 때 공부하라고 떠밀었습니다. 제가 못한 공부, 며느리는 다 하기를 바랐습니다. 제 박복한 팔자를 절대 며느리에겐 물려주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는 대학을 열심히 다니면서 밤에는 무조건 식당에 와서 마감을 도와주고 손주 보느라 지친 제 어깨며 팔다리를 매일 주물러주면서 애교를 떨었어요. 아들 녀석은 뭘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냥 안마의자 하나 사드리면 되지 하는 겁니다. 정말 무미건조하고 멋대가리 없는 녀석이에요. 안마의자하고 며느리 사랑 가득한 손이 같나요?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의지하면서 10년의 세월이 또 흘렀습니다. 아들은 개인 병원을 차렸어요. 10살 된 손주는 똑똑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 초딩입니다. 식품 영양학과를 나와서 영양사가 되고 석사까지 딴 우리 며느리는 저와 함께 반찬 전문 회사를 차렸어요. 영양가 높고 맛도 좋고 가성비마저 좋은 반찬을 만들다 보니 인터넷에서 불티나게 팔려나갔습니다. 전 60 넘어서 며느리 덕에 반찬 회사 CEO가 됐지 뭡니까? 가끔 힘들었던 지난 시절을 생각하면서 울고 웃기도 하지만 이제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며느리도
결코 박복한 팔자가 아니었다고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며느리를 사랑하는 시어머니로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전 참 소중해요. 그 소중한 일상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 시어머니 만나러 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사랑하면서 행복하면서 살아갈 생각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